배경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좋죠. 북한은 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계획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가에서 당국에서 그냥 똑똑똑 시켜줘요. 그냥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저거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게 삶이었어요, 북한 당국에. 근데 제가 9살 때 김일성이가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그 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어요.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컫는. 미공급 시대. 아, 이 왜 미공급 시대라고 하냐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장 같은 경우들은 나가가지고 당신들은 가장이라서 밖에 나가 일을 하니까 700g을 먹으라는 거예요. 700g? 네. 뭘 700g 먹어요? 알곡으로. 알곡으로. 네, 하루에. 네네. 그리고 주부들은 300g. 그 먹는 거를 국가에서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딱 거기에 맞게 이제 배급과 분배 제도로 이제 주민들을 통제한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공급이 끊기다 보니까 북한은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서 엄마가 시집올 때 해왔던 이불 목화선까지 다 빼가지고 국수 바꿔 먹고 그 상황에서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몰래 장사가 이루어졌고 북한은 시장 경제가 불법이에요.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불법 같은 시장 경제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진짜 어린 시절을 정말 고통스럽게 보냈어요. 배고픔이 제일 무섭구나라는 거를 제가 10대 초반에 느꼈는데요. 한 4일을 굶어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거죠. 허기 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진짜 다시는 그런 죽음이라는 걸 맛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말 있는 대로 그 어린 나이에 악을 쓰면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먹고 못 사는 건 다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들 때문이라니까. 네네. 그런 속에서도 세뇌는 철저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군 기동에서 선전대에서 그 북한 그 매체를 보면은 가끔 여성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고 막 이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반유급 그 선전대를 제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 주민들 앞에 서가지고 막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오늘을 견뎌야 된다. 오늘의 하루를 견디면 내일의 첫날의 행복이 다가올 것이다. 이러면서 막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약간 정신교육하는 그런 맞아요. 거예요. 예, 사상. 그거는 약간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금 노래하는 끼가 있어가지고 재능이 조금 이제 있어서 그걸 살리고 싶어갖고 기동에서 선전대를 이제 뇌물 주고 들어간 거예요. 담배 한 갑 주고. 근데 딸 가진 부모들은 그런 직업을 좀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군인도 나가서 오늘 농장밭에 동원돼서 기물 매수하면 나가야 돼요. 네. 몽땅 다. 학생, 뭐 주부 상관없어요. 거의 뭐 기계화가 없으니까 다 그냥 뭐 이렇게 사람 인력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선전대에 들어가면 조금 그런 건 면할 수가 있거든요. 천연대 맨날 땅 두지고 통나무 미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담배 한 갑을 뇌물로 갖다 바치고 저를 넣은 거예요. 근데 한 달 월급이 얼마였냐면요. 네. 쌀 1kg에 그때 한국에서 보내준 쌀이 돌이 없고 깨진 게 없고 제일 깨끗하고 좋다고 해서 1,500원 했거든요. 1,500원? 예, 북한 돈으로. 네네. 근데 한 달 월급이라고 정해놓은 게 그 800원이었어요. 북한 돈으로. 그럼 두 달을 일해야지 1kg를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좀 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진짜 늘 이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같은 경우는 보통 월급을 받아서 거기에서 뭐 점심도 해결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거는 보수도 못 받으면서 일을 나갈 때 출근을 할 때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도시락 싸는 게 전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북한은 부의 상징이 고춧가루로 갈려요. 고춧가루요? 예. 반찬이 빨가면 이 집은 좀 사는 거고 허여면 못 사는 집이에요. 근데 고춧가루가 정말 비쌌어요. 계란 2알이면 쌀이 1kg를 살 가격이었고요. 계란 2개요? 예. 한국은 자꾸 열받으면 계란으로 집어까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고춧가루 100g 사다가 반찬에다 넣을 거면은 진짜 온 식구가 옥수수 1kg로 밥은 한 끼는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노예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전 딱 노예였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렇게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동네에 한 언니가 와서 꼬시더라고요. 중국에 가서 한 달만 딱 일을 하면은 중국 돈으로 1,000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뛰어요. 그렇게 큰 금액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400년을 일해도 못 받을 돈이더라고요. 400년이요? 북한에서. 이야. 400년을 일해도 그 한 달치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와, 그러면 무조건 가야겠네요, 진짜.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목숨을 건다 뭔다도 몰랐어요. 그냥 가서 전 사상이 좋았으니까 돈 벌어가지고
6개월만 벌어서 6천 위안을 지고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편지를 쫙 써놓고 부모님께 사상이 좋았으니까 이 나라가 장군님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다. 가서 돈만 벌어 갖고 돌아와서 예전처럼 일 열심히 하겠다. 정말 북한 사람들이요. 어찌 보면 바보 천치 같지만 어찌 보면 너무 순수해요. 순수한 거죠. 네. 그렇게 걸으면서도 조국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노예 취급하고 아직도 가담해 놓고 짐승처럼 사육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화가 나요. 진짜. 그렇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탈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탈북 시초였던 거예요. 2008년 1월 23일. 네. 그러면은 중국 가서 맨 처음에는 이래서 다시 돌아올 목적으로 가신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남한으로 오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팔려갔어요. 팔려갔다고요? 네. 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던 언니가 사기당하셨구나. 저희를 이제 제가 이제 탈북하기 전에 한 7년 정도 산 것이 양강도 대영당 국경이거든요. 거기는 두만강이 그냥 넓으면 한 700, 800 m 정도 되고 좁으면은 뭐 한 300m 되고 그냥 가까워요. 폭이 되게 가깝다. 네. 물도 얕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고 거기를 이제 군인들이 경비를 서는데 그러니까 이 언니는 알고 보니까 우리를 일을 시켜주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중국 사람과 몰래 밀수하던 파트너랑 짜고 야 너네 조선에 저 예쁘장한 애들 없냐? 좀 보내라. 여기 시집 좀 보내게. 그러니까 장사 물건이 된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 언니가 돈을 벌게 해준다고 저희를 꼬신 거죠. 그래서 진짜 와보니까 북한에서부터 우리는 저랑 친구 한 명이 같이 왔는데 우림이라고 한 사람당 3,000위안씩 팔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비참했어요. 네, 북한 돌아간다고 나왔는데 갈 데도 없고 신분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까딱 잘못하면 이제 강제 북송 당할 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울다가 다시 그 집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집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집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한족들, 농촌에 있는 그 노총각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좀 이렇게 행실이 바르지 않은 좀 그런 난폭한 주정뱅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가 못 간 그런 사람들이 북한 여성들을 사가는 거예요. 저는요, 중국에 왔는데 20만에서 30만 명의 북한 여성들이 그러고 당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많네요, 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탈북 역사가 그 권한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97년도부터 이루어졌다고 해요, 대대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머리가 좀 늦게 깨다 보니까 2008년도에 왔는데 그 전에 모든 북한의 여성들이 가가지고 돈을 벌려고 벌어서 자식이 있으니까 먹이려고 그 돈을 이제 벌어서 식량이랑 해갖고 돌아가려고 왔는데 완전 물건이 돼서 다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다가 이제 도망치다가 잡히면 중국은요 얼마나 친척이 많은 줄 알아요? 이게 시골에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고 이쪽으로 왔는데 벌써 이미 그 앞동네 사는 친척들이 길을 막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도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죽어라 맞는 거예요. 다시는 도망칠 생각을 못 하더라고.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 끔찍해요. 여성들은 팔로라도 가면 안식처라도 있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어디 가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정말 잘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중에는 한둘이고요. 대부분이 일을 시켜놓고는 월급을 안 줘요. 얼마 열받겠어요. 그리고 또는 똑같이 일을 해도 반도 안 줘요.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막 홧김에 싸우다가 이렇게 공안에 신고당해갖고 강제 북송되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것도 몰랐고요. 근데 이제 제가 팔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제 저랑 제 친구를 막 사진 찍어갖고 시골로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다행히 한국으로 돈 벌러 간 지 한 달밖에 안 된 조선족 남자랑 이렇게 채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굴을 못 보고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의심이 들었던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제가 2008년 1월에 나와가지고 3월에 그 집을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저보다 키가 크고 이쁘다고 해가지고 2만 위안에 허리비도 아닌 정말 예뻤나 봐요. 예쁘긴 예뻐요. 근데 천장 아들, 천장이면 간부잖아요. 그 동네. 그리고 27살짜리 총각이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저는 걔보다 못생겼고 키도 작다고 해가지고 뭐 허리비가 온대는 거예요. 진짜 죽상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이게 사람인가 물건인가 이러고 엉엉 울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1시간 있으면 도착한다던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머물고 있던 집이 민박집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꿍꿍꿍 소리 내시면서 자기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창문 쪽으로 옆에 방을 이렇게 보니까 풍이 오신 할아버지인데 그 집 주인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대소변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서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했더니 그 딸이 감동받아가지고 외출했다 들어와서 자기한테 남동생이 이제 저기 한국에 돈 벌러 간
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돌싱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말이 통하지 않냐. 그 집이 조선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동생이랑 선 봐서 좋다면 하지 않겠냐. 뭐 어차피 저는 선택권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랬는데 그 남자분이 저를 이제 보러, 그러니까 채팅이 성사된 거예요. 그분이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저는 그 집에 남아가고 그 다음날부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다 오빠 남조선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못 보고 만났지만. 저 앞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사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나를 보겠다고 들어오면은 일자리 뺏긴대요. 중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얼마나 잘 살길래 이 큰 땅덩어리 사람들이 돈 벌러 가지? 그때 3년을 벌어오면 집을 한 채 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2008년도 그때. 네. 너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근데 북한 밖을 나오니까 한국 드라마와 뉴스와 노래들을 많이 듣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완전 내가 속아 살았구나. 깨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는 탈북민들의 뉴스였어요. 가면 혜택을 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더라고요. 북한에서 배운 게. 네. 쌍놈 새끼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너무 마찬가지죠. 네. 정말. 그리고 김부자들의 마누라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린 그 인간들을요, 신처럼 생각하고 정말 숨도 안 쉬고 사는 정말 신 같은 존재로 믿고 산 거예요. 그랬는데 자식도 많고 다 외국 생활하고 우리가 모르는 북한을 외국 사람들은 더 잘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인 저보다.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때 또 한국 드라마 보는데 김혜연 씨가 트로트 가수 김혜연 씨가 팬이다 불러서 아버지 축구장 사줬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야? 그리고 장윤정 씨 노래 들어보니까 내가 한국어 조금만 배우면 더 잘할 것 같은 착각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 장윤정 가수님의 팬분들은 악플을 달지 마세요. 그때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국으로 가자 하고 이따 한 기독교인을 만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남자분을 만나기 이틀 전에 비행기 타고 이제 들어오기 이틀 전에 저는 도망을 쳐가지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했잖아요. 네. 그때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예. 그럼 부모님 어떻게 모시게 된 거예요? 부모님?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 이거 첫 인상 얘기해야 돼요? 네, 부모님 얘기를 넘어갈까요? 부모님 네. 얘기를 뭐 먼저 하고 네. 간단하게만 해주시고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 도착해갖고 국정원 조사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 맞는지 간첩은 아닌지 그 조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하나원 그 사회정착생활 3개월 교육을 받고 집을 배정받고 나왔는데 나와서 제가 생계비가 우리가 기초 자금이 나와요. 한 6개월간. 그리고 6개월 뒤는 끊기거든요. 그렇죠. 6개월 안에 직업을 갖든 대책을 세우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거 생계비도 모으고 또 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쫙 모았는데 400만 원이 모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북한에 이제 보내려고 연락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연락은 보통 이래요. 중국 사람들이 먼저 우리랑 연락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거래하는 북한 사람이랑 그 3자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락을 했는데 아버지 엄마랑 통화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 엉엉 울죠. 진짜 편지는 발견했다. 어디 가는지는 알아야 그 아버지 엄마도 마음을 놓으니까 제가 그 편지를 그때 이 나라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꼭 돌아온다고. 근데 그 편지를 늦게 발견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엄청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얘가 연락이 원래가 분명하다. 근데 안 오고 있다가 거의 1년 9개월 만에 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눈물에 상봉하고 400만 원을 홀랑 다 보내려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브로커들이 좀 괜찮은 브로커들은 이게 이 돈 이동이라는 게 우리가 중국 브로커에게 한국에서 돈을 쏴주면 그 돈을 현찰로 해서 북한 브로커가 두만강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현찰로 넘겨주고 그거를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때 100만 원 보내면 30만 원을 수수료 뗐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미리 먼저 우리 부모님 내려왔을 때 줬다. 그래서 확인 전화가